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책 한 권 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지금 이 정도면 최대한 책 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서 딱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습관이 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제가 나중에 해석까지 해드릴 텐데 지금도 해석 어느 정도는 조금 하고 있어요. 많이 안 하고. 제가 나중에 해드릴 텐데 그러면은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웬만한 책은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시문이 강의하고 제 강의만 잘 이번에 듣는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어떤 책을 봐도 다 해석할 수 있고 책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잡힐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책 좀 읽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식구들이 봐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존경스럽게 볼 거예요. 그죠? 자, 다 들어오셨죠? 자, 몇 쪽 보냐면 190쪽 보시죠. 190쪽. 화양 나침반 인쇄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하고 있냐면 송나라 시대하고 있거든요. 송나라 시대.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가 960년에서 1279년이에요. 송나라가. 나중에 한국 사람 다 연결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송나라 시대 때 화양 나침반 인쇄술이 개발됐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0년경에 이게 개발된 거예요. 1000년경. 그 다음에 또 193쪽 보세요. 193쪽에 보면 성리학이 나오는데 원래 춘추시대 때 그러니까 기원전 한 600년경에 왜 노자, 공자 뭐 이런 분들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다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때 이후로다가. 근데 오래간만에 지금 성리학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냐.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이라고 따지면 그때가 기원전 6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600년 만에 또 이렇게 학문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193쪽 그 밑에서 5번째 줄. 선진시대에 이르러 유학은 도덕 실천의 하우로서 크게 일어났으나 시황제의 본성행위. 시황제 때 분성행위가 일어났다 그랬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분성행위가 뭔지. 그냥 이때 시황제 때가 기원전 213년 때거든요. 기원전 213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생기기 전이에요. 그때 시황제가 분성행위 뭐냐? 모든 책이라든가 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막 왜냐? 자기가 그 정치,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그 책이고 뭐 다 없애버리고 또 똑똑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랬던 일이 분석행위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큰 시련을 겪은 다음 당대에는 경전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작도에 대한 주와 해석을 주로 하는 훈구학이 이루어졌다. 뭐예요? 당나라 시대 때 언제? 당나라 시대 때 그 907년까지니까 뭐예요? 600년부터 900년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분석행위가 다 없어진 자료들을 갖다 막 수집하는 거야 이제. 다 수집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훈구학이에요. 이루어졌는데 자, 한 장 넘기세요. 194쪽. 이처럼 당대까지의 유학은 주석에 치우치는 훈구학의 전통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관심은 불교나 도교를 통해 표출되었지만 뭐야? 이때 철학적인 관심은 불교나 도교를 통해서 송대에는 근데 어떻게 되냐? 지금 송대거든요. 1000년도 때니까 송대에는 성리학이 출현하여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철학적 깊이를 더했다. 그러니까
그 송대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도교나 불교 요거에 대해서 하고 유교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만 좀 당나라한테 한 거예요. 게다가 송대에 이르러서 이제 수입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말 연구를 한번 처음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오경을 대신하여 사서가 더욱 중요시되겠으며, 오경이 뭐냐? 오경이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경을 갖다 연구하지 않고 오경 대신 뭘 더 중요시하겠냐면 사서가 뭔데? 사서가 논어, 대학, 맹자, 중용.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이게 사서. 그러니까 사서를 더 중요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얘가 사서상경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서상경. 대충 그런 것 쪽으로다가 이제 하는데 좀 사서 쪽에 더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알면 돼요. 중요시 되었으며 인성론이나 우주론등 심화 철학적 논쟁이 됩니다. 무엇이 참된 인성이냐? 인성이냐? 또 우주론, 세계관은 뭐냐? 이게 철학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가 참된 인간성이냐? 그리고 세계관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우주론은 뭐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얘기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송대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의 지배 이념이었던 불교나 도교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도교나 불교를 했는데, 우리 고려시대 때도 불교. 근데 조선시대 때는 뭐로 바뀌어요? 유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승유 억불 정책을 썼잖아요. 불교를 억누르면서 유교를 숭상하는. 이때 당대와 송대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넘어갔을 때 하고 비슷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자, 유학자들은 도교의 운동경영과 불교의 세속을 떠난 출가를 가정과 사회의 윤리기강을 무너뜨린 요인으로 봤다. 유학자들은 그러니까 뭐로 본 거예요? 도교는 은둔생활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은둔생활. 그죠? 우리나라도 김용옥 교수님이 도교를 하지만, 그러니까 은둔생활. 불교는 뭐야? 불교는 세속을 떠나 출가하는 거야, 출가를 중요시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안 쓴다 이래요. 다들 출가해버리고 다들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생활만 하면 지방골이 되겠냐 이런 뜻이에요. 집안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돼야 되지 않냐. 이게 유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공허한 학문으로 비판하면서 참된 학문으로서의 성리학을 일으켰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성리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76조 밑에서 한 10번째 줄. 그래서 10번째 줄. 성리학은 이와 기의 개념을 구사하면서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 심성의 구조,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 등에 관해 깊이 사색함으로써 한 당의 hun구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었던 형이사적, 내성적, 실천, 철학적 분야에서 새로운 유학세상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뭐 이와 기가 뭐 어떻게 되고 형이상하게 어떻게 되고 골치 아픈데 여러분들 하나도 골치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 그리고 아주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역사 끝나게 되면 세계 철학을 다 강의해 드릴 거예요. 세계 철학을 다 강의해 드리면 뭐가 본질인지 뭐가 실체인지 뭐가 뭐 형상인지 뭐가 진료인지 뭐 어쩌고 제가 다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까짓 거에 자꾸 이게 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용어에. 여기서도 이와 기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론론이냐 이게 이원론이냐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wan과 이 시대. 이거 우리나라 할 때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쉽게 보면 기라는 건 뭐냐? 기라는 거는
힘이죠, 힘.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나무에서도 에너지 나와야 한다요. 동물에서는 나오지. 사람에서는 나오지. 그 에너지 나오는 거. 위쪽부터 에너지 나오는 게 기예요. 이는 뭐냐? 에너지가 나오는 이치가 있다, 이거야.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물기를 빨아들인다든가 아니면 햇빛을 받아들이는가 이래가면서 기가 생기는 거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동물은 뭐 이렇게 자꾸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기가 생기는 거고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는 이치가 있으니까 집어 먹죠. 개가 여러분들 돌멩이 먹는 거 봤어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돌멩이 먹도록 이치가 돼 있지 않아요.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걸 먹게 돼 있지 돌멩이 먹도록 돼 있지 않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그 이치대로 뭘 먹으면서 흡수하면서 기가 생긴다. 그래서 이와 기가 있다. 이라는 거는 이치고 이론이고 그 다음에 기라는 거는 그 이론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에너지다. 아시겠습니까? 더 자세한 거 우리나라하고 연결해서 또 이론은 제가 한국사회 쪽에 정확하게 설명 다 드릴게요. 지금은 중국사 하는 거니까 좀 참으셔야 돼. 그래. 자, 그 다음에 몇 쪽 보냐면은 210쪽 보세요. 210쪽 밑에서 10번째죠. 책 오늘 안 갖고 하셨어도 듣기만 하셔도 다 아시겠죠? 똑똑하십니까?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은 벌써 집에 가시지 못하러 여기 남아 계시냐고. 아유, 집에 가시지, 그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니까 앉아 계시는 거거든. 다 알아요.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이후, 자, 송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후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몽골 초기화 등장이었다. 지금 1000년대 하고 있거든요. 몽골족 징기스칸이 나타나는 게 1200년대거든. 그러니까 송나라가 한참 발전되고 있는데 200년 후에 몽골족이 등장한 거야 이제. 몽골족이 일어나면서 금의 사정도 점차 약화되어 갔다. 남성은 북송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연몽열금 정책을 취하여 중원 지방을 수복하려고 했다. 당시 몽골의 오고타이 칸은 금을 멸망시킨 다음에 황하이남의 지역을 남성에게 주기로 하고 남성과 함께 금을 협공하여 결국 1234년에 금을 멸망시켰다. 금이 망한 다음 남성군이 병정과 낙양으로 진군하여 황하이남의 땅을 수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성군이 낙양으로 들어가자마자 몽골군이 맹약을 배반하고 남성군을 급속하여 남성군을 크게 패하여 황하이남의 땅을 다시 잃었다.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이제 남성이 있고 금이 있고 그리고 몽골이 갑자기 어느 쪽에서 중국 북쪽에서 몽골군이 이게 아주 팽창해가지고 슬슬 내려오면서 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서 뭐 멸망시켜? 송 지금 멸망시키는 거예요. 송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어디에? 고려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래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다가는. 그러나 또 어디 가려면 일본까지 멸망시키려고 가다가 일본 갔다가 이거 일본사 쪽에 설명 정확히 드릴 거예요. 일본까지 가다가 태풍이 자꾸 일본만 가려고 하면 자꾸 태풍이 와가지고 결국 일본을 갔다가 점령 못하고 그거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중국 멸망시켰으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서쪽으로 가지. 소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폴란드까지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는 당연히 몽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몽고가 뭐 송나라 정도가 아니야. 금나라 송나라 정도가 아니고 한국 또 러시아 아니 서유럽 전체 다
멸망시켰으니까 송나라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몽골의 기마민족이 기마병이 얼마나 빠른지 몽골족은 이렇게 원래 기마족이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아무리 뒷박질 잘한다 그랬는데도 말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몽골의 징기스칸하고 오고타이탄이 얼마나 병법이 좋은지 전략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안 당했다는 거 없어. 다 당해버렸어. 몽골은. 자, 이 정도 됐고, 그럼 이제 넘기시는 거예요. 213쪽에 형성과학의 눈으로 본 수홍이라든가 이런 거는 형성과학 쪽에서는 집에서 꼭 읽어보셔요. 이거 제가 해석해 놓은 거니까. 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원이 뭐예요? 원이 몽고진 거야. 몽고. 233쪽 보세요. 몽고가 중국의 송나라를 다 점령한 건 물론이거니와 고려와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고려와의 관계 좀 이렇게 넣은 건데 23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한 7번째 보세요. 몽고는 밑에서 7번째 줄. 거란의 토면이 고려에 큰 은혜를 베푼 해마다 상례로 과중한 공물을 받아갔다. 그런데 1225년에는 공물을 요구하러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몽골의 사신이 국정지대에서 암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뭐예요?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자 있냐 얘기해가지고 고려에 돈 받으러 온 거지. 그러다가 사신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몽골이 이제 이를 빙자하여 고려 정보를 단행했다. 1231년 고종 18년에 제1차 고려 침략을 시작하는데 몽골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침략군을 보내 고려를 유지했다. 몇 차까지 있어요? 1차. 근데 차 중에 제일 맛없는 차가 무슨 차예요? 이게 바로 1차부터 7차까지 이게 제일 맛없는 차야. 차 중에서. 이거는 먹을 때마다 맛이 없어, 이 차는. 이 차는 7번 먹어도 7번 다 맛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한국사 쪽에도 어차피 설명이 중복해서 들어가니까 고려의 관계가 있다. 몽골이. 이것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라가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 있어요?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몽고 등장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명나라. 자, 명나라 260페이지 260쪽이에요. 명예건국 14세기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통일왕조를 세운 원나라가 점차 쇠퇴하자 원나라의 항거하는 한족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한족 중 가장 큰 집단을 이루었던 홍본족의 가다마의 두각을 세운 나타나니까 주원장이다. 자, 주원장 홍무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주원장 굉장히 유명해요. 주원장은 백령교도의 뒷받침으로 세력을 확장해갔으며 양측은 하루에 국장지대를 점령하여 군웅을 정복하고 1368년에 금융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연호를 홍무제라 했다. 홍무라 했다. 그가 명의 태조이며 그러니까 홍무제가 명을 세운 태조예요. 태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제가 여기 설명을 갖다가 쭉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 설명만 들으셔요. 명태조인데 인생 역전 스토리를 쓴 사람이에요. 뭐냐? 흑수저 중에 흑수저. 홍무제, 주원장. 어떻게 됐는데? 거지에 썼어, 거지. 거지였는데, 거지였다가 탁발생이 돼버려.
택발선.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홍건적이 돼버려. 도적이 되는 거죠. 도적이 됐다가 황제가 돼버려. 그러니까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제임비관이 이렇게 살아도 30년 명태주를 했어. 30년 왕생활을 했어.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탁발선도 됐고 도덕도 됐고 그러다가 황제가 됐는데도 어떻게 30년을 황제 생활을 하냐고.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자, 주원장을 황제로 만든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알으면은 그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배고픔을 모른다면 황제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주원장이 아주 첫 번째 배고픔을 아는 사람만이 황제가 될 자격이 있다. 왜? 배고픔을 알아야지만이 황제가 됐을 때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금수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금수저 김만 돌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심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머리로 다 이해하는 것하고 삶으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적에도 꼴찌해 본 사람이 그 꼴찌들을 이해할 수 있어. 왜 그 사람들이 꼴찌하고 나서 왜 아파트 13층을 왔다 갔다 하는지 꼴찌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제가 240명 중에서 축구선수 빼놓고 나도 1등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4층은 안 갔어요. 절대로 안 갔어요. 제가 성당일에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열심히 성당일 한 바람에 그 축구선수 빼놓고 1등 해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 하는 명은 좀 받을만 하다. 이 정도 살았으면 오케이 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전교에서 2등 했어. 고3 때. 자, 어쨌든 간에 배고파하는 사람만이 황제도 될 수 있다 이래요. 가난한 집안이 또 애는 많아. 그래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8번째 아들로. 주원장이. 흥분해집니다. 완전. 17살 때 부모 형제가 전염병으로 모두 사망하셔. 17살 때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야. 우리보다 어렵지 아무래도. 우리 17살 때 고아가 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참 어려운 상황이야. 가난한 데다가 고아가 되고. 그래서 부모 장례 치를 돈이 없어. 이 정도면 좀 어렵죠? 부모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죽어도 아무리 허름하게 해도 부모 장례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주중팔이야. 중국 사람이니까 그냥 이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땅을 조금 띄워줘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살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나 자수성 가고 싶다 하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 쫄병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봉급 받는 거 옛날에 우리 같으면 300 몇십 원 받았거든요. 그거하고 자수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못해요. 하사관도 못해요. 자수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장교돼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절로 가는 거야. 일단은 살아야겠다. 이걸로다가 이게 땅 쬐끔한 거 이거 붙여가지고 이게 붙지도 못하겠다. 하고,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노빈 스님이에요. 고빈 스님이야, 고빈 스님. 고빈 스님을 아주 노승을 만났어요. 노승을 만나는데 이 환각사 주지 스님인데 이분이 이 녀석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글 좀 가르쳐야 되겠어. 여러분들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지금 어떤 스님도
어떤 세상의 유학자들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되는 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글을 가르쳐줬어. 글을 가르쳐. 하도 가난한 집이라 글을 못 배웠지만 그래도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거려. 이게 가르치면 되겠다. 글을 가르쳤어. 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를 얘기했냐. 너의 뜻을 세울 곳에 몸을 두시라. 너 뜻을 분명히 세워라. 글을 배웠으니 너 뜻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두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깨닫고 나서 나는 그러면 뭐에다가 투신할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 어디다 투신할까?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탁발선 거지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중국 그 넓은 내륙을 갖다가 그냥 탁발성으로다가 거지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본 거야. 세상을 본 거야. 고다마 시다르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왕궁에서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왕궁에서 나온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창현왕후 밑에 가서, 6년 동안 그냥 이렇게 수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거야. 너무 비참한 데가 많아. 지금도 말이야, 대선한다 그러지만 매일 그냥, 전통시장도 어떻게 그냥, 떡볶이도 뭐도 아주 좋은 거 파는 데 가서 아주 그냥 이렇게 게이도 막 이런 거 파는데 돌아가는 것들 다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들 거기 가서 이렇게 자기 드러내지 말고 가서 그 사람들이랑 앉아서 그 사람 삶의 얘기를 듣는 게 진리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괜찮은 사람 만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어찌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좋은 차 타고 휘발유값이 아깝지. 좋은 차 타고 진짜 어려운데 가지고 남들이 정말 치사하지 않는 그런 곳 가가지고 정말 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다가 막 빨리는 애게 고기 잘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건 누가 못 따라다녀? 아닙니까? 못 써.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탁발성으로 돌아다녔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걸 갖다 본 다음에 자기가 결심을 했는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거 봤는데 그 자리가 황제였어. 내가 황제가 좀 돼가지고 내가 황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돌봐줄 거냐? 아시겠습니까? 황제가 돼야지 돌봐주지. 다른 황제 밑에 쫄따구 돼가지고는 그 일을 하려도 매일 황제가 거슬려가지고 그 일을 하겠어? 좋은 일을 하고자 뜻을 세운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을 좀 세워야지. 그래서 탁발성으로다가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다 알아듣고 그러고 나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또 만난 사람이 있어. 누구를 만나냐? 그게 홍건족을 만나. 홍건족을 만나는데 왜 홍건족이냐면은 당시 살기가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도적들이 때로다가 생긴 거야. 못 살겠다 이거지. 저 탕마노리들 때문에 남이 등이나 쳐먹고 자기네들은 그냥 별의별로 주식해가지고 별의별로 돈덩어리 속에 살고 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홍건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홍건족에 들어가 보니 알고 나서 보니까 이 홍건족들이야말로 의적이야. 홍건족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나? 곽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두목이죠. 홍건족 두목.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잘 보니까 얘는 글도 쓸 줄 알아. 그리고 사고를 해들도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그리고 얘를 눈빛을 보니까 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야. 황자가 되고자 뜻을 세운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헐렁한 눈빛일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한테 뭐냐면 자기 딸을 줘요. 딸을 줘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첫날 밤 얘기해도 돼요? 첫날 밤 얘기 있으니까 해야지. 맞죠? 있으니까 해야지. 첫날 밤 뭐냐면 저기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원장이 그 부인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발이 크고 당신은 왜 그렇게 발이 크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추남이니까 그냥 사셔요. 당신이 왜 발이 크냐라는 얘기는 발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추남이니까 그냥 살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왜 남의 그 티를 가지고 그러냐. 아시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배짱 있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저 중국이도 우리나라는 유교의 이렇게 사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갖다 좀 무시한다든가 여성들을 갖다 좀 하는 이런 사상이 좀 있어요. 그 안에는 유교 사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유교 사상이 정말 좋고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여성을 갖다 좀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발도 못 자라게 그냥 한 발을 갖다 막 태어나자마자 그냥 꽁꽁 묶어둬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여성들을 무시하는 근데 이 여자는 당당 너는 생기기도 되게 못생겼는데 그냥 나 정도만 행복한 줄 그냥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배짱 있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좋지 배. 왜 인간들에게 왜 배가 다 있냐? 배짱 있게 살으라고. 배짱 있게 살아야죠. 왜 누구한테 왜 굽신거려? 굽신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지. 아까 저기 말이야 아까 저 얘기대로 그건 뭐야? 만약에 그 양귀비가 배짱 있는 여자였다면 자기 시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거야. 당신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과 난 하루도 있을 수가 없다. 나 이 밤으로 나간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지지부지하게 뭐 붙어서 살아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니까. 바깥에 나가도 그냥 공기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기 어려면 민심우님한테 가면 짜장면을 사주잖아요.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민심우님은 알아.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없으면 같이 짜장면 사가지고 반 그릇씩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면서 살면 되는 거지. 왜 죽습니까? 그러나 좀 배짱 있게 살기를 원해요. 인생 뭐가 그렇게 왜 우울증 걸리고 왜 그런 건지 알아요? 배짱이 없어서 그래요. 우울증 무슨 우울증이야? 인생 배짱 있게 살면 되지. 보통 우울증 걸리냐고.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배짱 있게 살아야지. 자, 그럼 저 다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할 거냐? 자, 265쪽 보세요.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읽어보시면 쉬워없다면 265쪽 보세요. 대외관계. 동양에 온 선교사다. 이거예요. 동양에 온 선교사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서유럽이 먼저 발전했잖아요. 서유럽이 발전한 다음에 서유럽이 이렇게 좋은 말로다가는 10대로 발견이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침공하는 거라고. 침공해서 거기 있는 금은 다 그냥 착취해 온 거라고요. 좋은 말로 했을 적에 신대로 발견이지.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어디까지 왔냐? 중국까지 온 거라니까. 자, 보세요. 대외무역은 처음에 해외 공무를 배척하는 국수정책에 의해 따라 거의 단절되었으나
명의 제2대 황제인 영락제에 들어서 대외 정책을 확대하고 몽골족을 직접 정벌하였다. 뭐야? 몽골족이 이제 정벌 당하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네들 와서 송나라 때 정벌했지만 명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몽골족을 이제 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296쪽에 위에서 6번째 줄. 명나라는 여진족의 여러 부족에 대하여 시종 분열 정책을 취하였다. 조선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만주에 대한 명나라의 통제력이 이완된 틈을 타서 누르와치가 뭐야? 여진족의 누르와치가 여진족의 모든 부족을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뭐야? 후금이야. 후금. 여진족이 통일을 시켜가지고 세운 나라가 후금인데, 후금을 뭐라 그러냐? 이걸 청이라 그러는 거야.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를 세운 거야. 명나라는 이를 제압하려 했으나 뭐를 제압해?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통일을 해서 이런 청나라를 갖다가 누가 제압하려고 했어요?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를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패해서 야호강 동쪽을 이뤘다. 이에 일어난 청은 명과 조선의 연합을 막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조선에 침입하였다. 그래서 조선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명나라가 지냈거든요. 명나라가 지내는데 청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선이랑 오히려 가까워져야지만이 명나라를 자기네들이 점령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 간의 관계가 당연히 이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까지만 하자. 요거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311쪽 보세요. 311쪽.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뭐가 이게 역사상 가장 부도덕할까? 임진왜란도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있었는데,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편전쟁이라고 들어봤죠? 아편전쟁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가 1839년에서 1842년까지 3년 동안 있었고 2차가 1856년에서 1860년까지 4년 동안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 그 다음에는 4년. 근데 이걸 갖다가 기간이 중간에 잘라서 그렇지 한 번에 연결하면 몇 년이냐? 1839년에서 1861년까지니까 21년이야. 21년 동안 있었던 게 아편전쟁이야. 근데 이거는 뭐랑 연결된 거냐? 이게 핵심을 봐야 되는데 이게 영국이랑 연결된 거야. 영국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의 전 세계에서? 영국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라고요. 그러면 영국이 제일 먼저 무기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농업에서부터 공업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영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독일로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으로 다 넘어간 거지 영국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농업밖에 없었어. 어느 나라도 농업. 근데 영국에서 또 공업이 일어난 거지. 공업이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옷도 공장에서 나오고 시작하고 신발도 공장에서 나오고 웬만한 제품들 공장에서 나오는데 팔 데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이 중요한 거야. 자기 나라에서 소비해봐야 몇 개나 소비했냐고요.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이 식민지가 필요한 거야. 한마디로 식민지에다가 가다가 그냥 그 냉장고 하나 주고 금 10kg 갖고 오면 되잖아. 막말로 그런 거예요. 신발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오늘 갖다 1kg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런 거라니까. 이게 식민지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중국까지 온 거지. 중국까지 왔는데 중국에 좋은 또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중국이 문화가 일찍 내 쪽으로다 보면 문화가 일찍 발달됐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일찍 발달돼서 나온 도자기도 있고 뭐 양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고 이런 걸 갖고 가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른 걸 주고 이걸 사왔어요. 이렇게 거래를 했지. 그런데 중국이 한국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랬지. 한국 개방을. 왜냐면 한국 개방하면은 자기네들 손해를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중국은 자기네들이 중화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야. 그러나 항상 자기네들이 중하고 저 다른 민족들은 이민족, 오랑캐족이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다 오랑캐죠. 중국이 보면 우리나라도 오랑캐니까 중국이 보면 일본도 오랑캐, 중국이 보면 다 오랑캐예요. 여진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그렇게 봤었는데 중국을 보니까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저 내륙까지 깊숙이 가서 장사를 해야지만 돈을 벌겠거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인도를 보니까 인도는 이미 어차피 식민지예요. 식민지인데 인도에다가 뭐를 하냐. 거기다가 아편을 심으면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편을 심어가지고 아편을 줬는데 아편은 왜 좋으냐. 한 번 더 이거 복용하기 시작하면 끊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계속 팔아도 그냥 계속 되는 거야. 그러면 아편 팔다가 뭐 할 건데 아편 팔고 나서 아편 팔으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만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이 최고니까. 그래가지고 인도 식민지에서 아편을 재배하다가 계속 갖다 파는데 이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알죠. 이거 아편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거 큰일 나겠어. 이거 나라 망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반발하지. 반발하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총 가진 영국이 이겼어요? 아니면은 칼 가진 중국이 이겼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한일합방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몇만 명이 들어오면 여기 1억을 갖다가 했죠.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가 보니까 다른 나라 독일도 보고 뭐 다른 나라 미국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때요? 이야 중국 엄청나게 인구도 많고 대륙도 크고 저 나라 들어가서 자기네들도 장사하고 싶어야 안 해요? 하고 싶지. 그때부터 저기부터 아편 때부터 중국이 우리가 중화가 아니구나, 우리가 전 세계 중심이고 가장 훌륭한 나라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것이 이 아편 전쟁일 뿐더러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왜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냐. 이게 장사는 아무리 있고 많이 남겨도 좋은데 민족을 멸망시키지 말아야지. 근데 아편을 통해서는 중국 민족이 완전히 몰살되겠더라고요.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 장사를 해도 이권을 좀 남기거나 이렇게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해 가면서 좀 이렇게 오늘 그냥 이제 어저께까지 장사 일주일 동안 안 돼가고 집 식구가 그냥 그 손자 녀석이 오늘 밥도 못 먹었어, 쌀이 없어. 그러면 콩나물 좀 집어넣지 속여가지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 답변을 아까 심어놓지 사기 좀 쳤다 그래서 그것이 큰 사기가 아니지.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 잘못이라는 것은 그래도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황윤리. 손주가 그러면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연결된 이런 것들이 문화작품 중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두고 작품이 나왔던 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영국 애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전 세계에서도 제일 살만한 나라거든. 근데 그냥 중국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저렇게 아편 바르면서 하는 건 부도덕해 안 해요. 저건 죄지. 자, 오늘 여기서
승부하신가 성령님. 아멘. 영광이 승부하신가 성령께. 승부하신가 성령님. 다음 시간 1시간 더 중복사 할까요? 중사 제가 보시겠습니다.